볼리비아 참모총장의 질문, 이 장비로 안데스를 넘을 수 있습니까? 2024년 초 볼리비아 육군 작전 평가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참모총장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이 장비로 안데스를 넘어 실제 전투기동이 가능한가? 질문의 배경은 명확했습니다. 해발 3,500m가 넘는 안데스 고산 훈련장에서 중국제 장갑차들이 속절없이 멈춰선 것입니다. 볼리비아는 남미에서도 독특한 지형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행정수도 라파스의 평균 해발 고도만 3,650m에 달하죠. 대기 중 산소 농도가 해수면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수도답게 아르헨티나 축구 국가대표팀조차 라파스 원정 경기에서 고산병에 시달리며 연패를 거듭했던 곳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군사장비를 운용한다는 건 평지와는 전혀 다른 도전입니다. 볼리비아 육군은 2020년대 들어 중국제 VN1 장갑차를 주력 기동 전력으로 도입했습니다. 중국 북방공업이 수출용으로 내놓은 08식 장갑차 계열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났죠. 베네수엘라의 40대, 아르헨티나의 100대가 수출될 정도로 남미 시장에서 나름의 입지를 확보한 장비였습니다. 볼리비아 육군도 검증된 장비라는 설명을 믿고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2024년 6월 볼리비아 육군은 쿠데타 진압 과정에서 중국제 GFBO5 타이거 장갑차를 투입했는데 수도 라파스 무리오 광장으로 진입하던 장갑차가 보도턱에 걸려 주행장치가 파손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시간 만에 쿠데타가 진압된 데는 이런 장비 문제도 한몫했죠. 더 큰 문제는 이후 본격적인 산악훈련에서 드러났습니다. 2024년 하반기 볼리비아 육군은 차기 기동 전력 보강을 위해 중국제 VN1 장갑차의 성능 점검에 나섰습니다. 훈련 지역은 해발 3,500에서 4,000m에 이르는 알티플라노 고원지대였습니다. 훈련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갑차들이 산악도로를 오르기 시작하자 엔진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출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냉각 시스템에서는 과열 경고가 울렸습니다. 고도 4,000m 지점에서는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변속 개통 이상으로 급경사를 오르던 장갑차 여러 대가 멈춰섰죠. 정비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즉각적인 해결은 불가능했습니다. 중국 측에 기술 지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원격 자문뿐이었습니다. 실제 부품 교체나 시스템 점검은 본국에서 기술진이 파견돼야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죠. 결국 훈련은 수차례 중단됐고 예정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고산 환경에서의 엔진 성능이었습니다. 대기 밀도가 낮은 고도에서는 엔진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크게 줄어들죠. 같은 배기량이라도 평지 대비 출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중국제 VN1은 이런 고산 환경을 고려한 특별한 엔진 튜닝이 없었던 겁니다. 냉각 시스템 역시 희박한 공기로 인한 열방출 효율 저하를 감당하지 못했죠. 훈련 평가회의가 열렸을 때 참모총장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넘어 이웃 국가와의 국경 분쟁 지역에 기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 장비는 볼리비아군에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죠. 회의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장성들은 작전 가능 지역을 평지 한정으로 분류하는 내부 평가를 내놨습니다. 볼리비아 육군 작전참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지만 방어하면 되는 사치는 없습니다. 안데스가 우리 영토의 대부분입니다. 바로 그때 비교 자료가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인접국 페루의 한국산 무기 도입 사례였죠. 페루는 2024년 5월 한국에 K808 100호 장갑차 30대를 도입한 데 이어 12월에는 K2 전차 54대와 K808 141대 추가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총 195대, 약 3조 원 규모의 역대급 계약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페루가 이 장비들을 안데스 산악 지형에서 집중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K808은 럼플렛 타이어와 자동 공기압 조절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평지에서는 고속 주행을, 산악 지형에서는 접지면을 넓혀 함로 돌파가 가능하죠. 페루 육군 장교는 한국 방문 당시 K808이 안데스 산맥 고도 4,000m 지점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바퀴별 독립현수 장치로 야지 주행 시 승차감도 우수했죠. 2023-2024년 페루 대표단은 한국에서 산악작전 시뮬레이션을 직접 확인했고 K808이 40cm 장애물을 극복하고 1.5m 참호를 건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K2 전차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1500마력급 엔진으로 최고 시속 70km 기동이 가능하며 고산 지형에서도 출력 유지율이 뛰어났죠. 페루는 K2를 안데스 산악 전투에 최적화된 전력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페루는 K2 전차를 해안 평지부터 안데스 산맥 검준 지형까지 전천후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대로템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직도입 145대를 공급한 뒤 2029년부터 2040년까지 285대를 페루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합니다. 페루 육군 조병창과 독점 공급 계약까지 체결했죠. 볼리비아 육군 정비장교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페루의 K2와 K808은 현장 정비 접근성이 뛰어났습니다. 모듈식 설계로 고장 시 부품 교체가 신속했고 한국 측 기술 지원도 원격과 현장 모두 가능했습니다. 반면 중국제 장비는 원격 자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수리에는 본국 기술진 파견이 필요했죠. 회의는 결론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제 장비 추가 도입안은 재검토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참모총장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장비를 유지하되 중장기 전력 교체의 필요성을 명확히 했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기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볼리비아 국방부는 내부 문건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고산 산악 작전 능력을 신규 무기 평가의 필수 항목으로 반영한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했죠. 지형 부적합 장비는 전력 공백을 만든다. 한 국방 전문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중국제 장비는 분명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형 적응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죠. 볼리비아처럼 특수한 환경의 국가에게 이건 치명적입니다. 볼리비아의 이번 훈련은 라틴 아메리카 방산 시장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같은 안데스 국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한국산 무기로 지역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국 장비 현대화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죠. 한 라틴 아메리카 군사 전문가는 안데스 지형에서 검증된 한국 무기 시스템이 남미 산악 국가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리비아 육군의 2024년 훈련은 단순한 장비 시험을 넘어섰습니다. 이 장비로 안데스를 넘을 수 있습니까? 라는 참모총장의 질문은 라틴 아메리카 군 현대화 논의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자국 지형에서 작동하지 않는 무기는 의미가 없다는 냉정한 교훈이었죠. 2025년 말 현재 볼리비아는 차기 기동 전력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평가 항목에 해발 4,000m 고산 주행 시험이 포함됐죠. 페루의 K2와 K808 성공 사례는 볼리비아뿐 아니라 안데스 전 지역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형이 곧 전장이고 장비는 그 지형에 맞아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참모총장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장비로 우리의 산을 넘을 수 있습니까?